예, 안녕하십니까. 르네 이야기 네 번째. 오늘은 백영수 화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2년에 출생을 했고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6세로 돌아가셨던 신사실파주의의 화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규 화백, 이중서 화백, 그리고 용인의 장욱진 화백 등과 교류를 했던 그런 신사실파주의의 화가였습니다. 흔히 그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모자상을 얘기합니다. 고개를 90도 돌려가지고 엄마의 등에 매달린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자상은 그의 대표적인 미술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1920년에 수원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자랐고 1944년 한국에 돌아와서 목포에서 미술교사를 했었고 또한 해방 전후에 신사실파 화가로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한 30년을 사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의정부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가 그의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에 미술제가 열려서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에 있는 미술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백영수 화백을 연구했던 수원의 이채영 선생님과 그리고 화성박물관의 한동민 관장을 모시고 의정부에 갔다 온 얘기, 또 백영수 선생님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영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백영수 화백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채영입니다. 올해는 백영수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백영수 화백은 1922년 수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외숙부가 있던 일본 오사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940년부터 일본에 있는 오사카 미술학교에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고 이 시기에는 정종여, 윤재후, 임호 등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백영수 화백은 1944년 여수를 거쳐 목포에서 미술교사로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2번의 개인전을 열면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고 1947년 4월에는 그간에 제작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인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화신백화점에서 처음 열었던 개인전은 6일 동안 열렸는데 그 기간에 이응노, 익회대, 배운성, 그리고 길진섭과 남관 등이 방문해서 이 젊은 화가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임시수도 부산에 머물렀는데 이때 김한기와 남관 그리고 이종우 등과 함께 해군 종군 화가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백영수 화백은 자신의 연구소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기도 했고 또 표지화나 삽화 그리고 장정 그리고 무대미술 등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977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년 가까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백영수 화백은 2011년 영국 귀국을 하게 되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 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백영수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됐고 그해 여름에 타계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백영수 미술관의 전경입니다. 백영수 화백이 실제로 작업을 하고 거주했던 주택을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개관을 한 것이고요.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가가 직접 사용했던 소품들과 미술 재료들, 도구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생생하게 그 흔적들을 관람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에서 백영수 화백은 신사실파 동인으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백영수 화백은 신사실파 동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실파는 해방 이후에 미술계의 파벌과 그리고 예술 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순수 조형 이념을 표방했던 최초의 동인그룹입니다. 1947년 김한기와 유영국, 이규상에 의해서 결성이 됐고 뒤이어서 장욱진과 백영수, 이중섭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해방공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다방이나 전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교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1953년 신사실파의 제3회 전시입니다. 백영수 화백이 참여했던 전시인데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광복동으로 임시 이전했던 국립박물관 전시장에서 열렸고 백영수 화백은 총 8점을 출품했습니다. 지금은 원화가 모두 소실이 되어서 필름으로 남아있는 작품 중에 2점을 재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에 가는 길과 여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들은 그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고 또 두 작품 모두 인물이나 풍경을 굉장히 단순화하여 평면화해서 표현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한 색채들, 부드러운 색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백영수 화백은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표지화와 장정, 그리고 사파, 그리고 사파와 함께 남긴 글들도 굉장히 많은데 1950년에 집필한 미술개론이라는 책은 250페이지가량이 되는 국내 첫 미술교육서입니다. 당시에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983년 백영수 화백의 일대기를 회고한 회상록이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2012년 무렵에 백영수 화백의 1950년대 추억의 스케치북이라고 해서 일간지에 실렸던 글과 그림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두 책 모두 어떤 한국의 미술사나 문학사 그리고 출판사와 사회사의 연구를 위해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1950년대 백영수 화백의 출판 미술 중에 일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파들을 남겼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영수 화백의 대표작인 모자인데요. 보시면 이 모자상은 사실 고개를 기울인 이 인물의 도상은 앞서서 보여드린 그 1953년의 여름이라는 작품에서도 보여지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모자를 그리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1975년 이 모자를 기점으로 해서 모자상이 지속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어떤 백영수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모자상과 가족 그리고 새와 소년 등의 도상이 1970년대에서부터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개를 이렇게 기울인 인물의 도상은 백영수 화백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 전쟁 중에 그러니까 6.25 중에 피난하고 있을 때 어떤 어린 아이가 굉장히 힘이 없이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98년과 2012년에 제작된
귀로라는 작품입니다. 어디에선가 돌아오는 듯 나귀를 타고 있는 모자가 보이고 또 새와 아담한 나무 그리고 어린 아이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백영수 화백 특유의 부드럽고 그 섬세한 감각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모두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데 백영수 화백은 기성의 물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물감을 섞어서 본인만의 그 색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명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뮤즈가 늘 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백영수 화백에게도 일생의 연인이자 아내였던 김명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밤하늘에 별을 관찰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내를 위해서 제작한 유화 작품입니다. 밤하늘에 가득 차 있는 이 별들이 꼭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감흥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빌라슐바의 작은 광장과 마라케시 풍경 두 점입니다. 빌라슐바의 작은 광장은 그 유럽에 체류하던 시기에 제작된 작품인데 이 시기에는 어떤 이국적인 풍경들, 건축물들을 다루고 그 안에 백영수 화백의 트레이드마크인 나귀나 모자상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케시 풍경은 이 시기부터 굉장히 커다란 캔버스를 쓰면서 어떤 캔버스의 커다란 면을 건축물의 벽면처럼 활용하는 작업을 하는데 표면을 어떤 질감을, 마테리얼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창을 내어서 건축물의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영수 화백의 또 다른 대표작인 여백의 문입니다. 이 작품은 모자와 가족 같은 도상 외에 문과 창에 대한 그 문과 창이라는 모티브에 대한 백영수 화백의 관심을 보여주는데 백영수 화백은 여백의 창에 대해서 생각의 입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 창을 통해서 본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상을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어쩌면 백영수 화백에게 창과 문은 어떤 새로운 지각과 경험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영수 화백의 작품들은 어떤 자애로운 모자와 그리고 아담한 집과 나무 그리고 나귀 등에서 느껴지는 도상학적 친밀감과 그리고 어떤 온화하고 차분하고 따뜻한 색채 구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백영수 회화 특유의 어떤 사랑이 충만한 감흥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를 작품 앞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백영수 화백의 삶과 그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 출신인 백영수 화백이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백영수 화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백영수 화백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우리 김명애 백영수 미술관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우리 회원들이 백영수 화백 하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개중에는 뭐 그런 사람은 거였겠지만 개중에는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영수 화백을 어떻게 일반인한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죠. 다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근데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만 고전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이중섭, 뭐 장욱진,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덜 알려진 거는 이제 프랑스에 오랫동안 가 계셔서 그랬던 예, 한 측면이 크죠. 35년 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서 태어나셔서 일본으로 이제 바로 가셨다가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 전라도 목포 쪽에서 올라오셔서 서울로 오셨고. 네. 그러면 백영수 화백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그때가 66년, 67년 그때 그림을 배우러 갔었어요. 백 선생한테. 그때 처음 만났죠. 뭐.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화가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고 뭐 전혀 몰랐는데 우리 집에 언니가 너 이제 그림 좀 그려보지 그러니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갔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의사에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알게 됐죠. 뭐. 그러면 백영수 화백 하면 우리가 신사실파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진 1세대 한국 회화 해방 이후에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큰 이제 어찌 보면 이름 있는 걸출한 화가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단체였던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백영수 화백의 그림의 특징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번 일부전에서 좀 오늘 보셨지만 조금 더 자연주의적인 거 그런 걸 했지만 계속 아무튼 이제 자기만의 화풍을 찾으려고 노력했었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모자상이나 소년상이나 하는 것에 시초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백 선생님이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뭐 풍경을 그린다든지 인물을 그리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거는 연습이야. 너를 찾아서 너를 꺼내놓는 거를 해야지. 누구를 닮아서도 되지 않고 내 거를 만들으라고 나의 자연을 만들고 나의 인물을 만들으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회는 이제 좀 더 그거 가만 보면은 그 신사실파 동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교육을 같이 받아서 그런지 그런 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다들. 근데 결국은 선생님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갔고 또 다른 분은 다른 방향으로 나갔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만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같았어. 그러니까 뭐 격정적이거나 괴팍하거나 보통 화가들의 성정이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편인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좀 조용한 미소년 같은. 네,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꺾어지지는 않는 성격. 그러니까 이제 버드나무처럼 휘청휘청을 하는데 절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딱 제자리에 와 있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확실하시고. 그래서 많이 화가. 어찌 보면 화가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자기 중심이 확실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어떤 때는 진짜 답답하고 답답한데. 그 어떻게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러면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그 제일 결혼 잘했다. 이 사람 참 선택 잘했다. 라고 했던 순간은 아무튼 글쎄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내가 잘 시집 잘했다, 뭐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점차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데 막 절차만 막 미칠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이거 뭐 지키고 앉아서 보는 건가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계속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내가 너무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은 탁 돌아봐. 이 나온다. 그 있으면 이제 이게 안심하시고 아주 이게 콧구멍이 좀 벌름하면서 스마일을 약간 하면서 이제 안심하는 표정.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왼손잡이잖아요. 100% 왼손이에요. 왼손잡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 넘고 80 넘고 하셔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무릎을 꿇여서 앞으로 갔다 나갔다 하면서 왼손으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돌을 닦으면 저렇게 닦을 수 있을까? 저거는 도의 경지지 무슨 욕심의 경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따지고 보자면 살면 살수록 더 살면서 더 이해가 되고 이런 관계가 제일 아름다운 관계가 글쎄 뭐 싸워봤자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싸움하면 이기시는 편이에요? 지시는 편이에요? 상대를 안 해주는데 무슨 이기고 지고가 있겠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봉창이 터지는. 근데 참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가자는 걸 제일 좋아해.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런 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망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백영수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모자상이잖아요. 네. 이제 엄마가 앉아있는. 특히 또 저가 처음 이제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보게 된 것은 이제 그 책, 그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표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영수 선생님 작품이더라고요. 네, 우리 몰랐어요. 그 파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단 사용했는데. 그 무단 사용한 거를 언제 아신 거예요? 그게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꽤 되는 것 같아 횟수가. 근데 그 파리의 바스티유의 오페라 건물이 세워져서 현대식으로 그거 할 때 우리 문화원에서 강당을 하나 빌려서 한국 문학에 대한 걸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새로 나온 얘기들 뭐 쭉 나오면서 난 제가 쏘아준 공을 나누는데 저거 내 그림인데 언제 썼지? 맞아, 뭔 그림인데? 그 내 그림인데 언제 썼지 저거를? 그런 무단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때 알았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비행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 뭐 나중에 뭐 좀 출판사에서 뭔가 좀 출판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고도 뭐 저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몇 년인지 환기미술관에서 시사실파 60주년 기념전을 한 때였을 것 같아요. 뒤풀이를 하자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만 했더니 열화당에 이기용 사장님이 나와 계셨어. 그러면서 난소궁 얘기가 나와서 그 제가 그래서 벌써는 이 대화를 많이 다른 사람하고 잘 안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 그거 그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했더니 그거 체험을 자기가 좀 관계를 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용 사장님이 그 조세희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옛날 집으로 오셔서 여기를 그때 굉장히 소심하시더라고요. 조세희 씨가 막 발발발 손도 떨고 막 그러시는데 좀 측은한 생각도 들고 난 이런 거 쓰는 거 몰랐는데 뭐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시지 않느냐. 근데 뭐 더 이상 뭐 떨면서 저 이거 팔아가지고 집 하나 조그만 거 국민주택인가 뭐 하나 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프랑스 사실 때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프랑스 가기 전
또 프랑스, 그다음에 갔다 온 이후 이렇게 이제 지금 어찌 보면 3등분으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프랑스 생활은 어떠셨다고 평가할까요? 아마 백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뭐 요란스럽게 잘 살진 않았어도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게 그 뭐 오시는 분들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욕심이 없으니까. 프랑스에 있을 때 국내 문화예술인들 웬만한 분은 다 그렇죠. 머물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제일은 어떤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호텔에서 시작해서 세를 얻어서 살고 이럴 때 세 얻어 살던 그 아파트는 컸어요. 좀 크고 좋아 있는데 바로 뒤에 가까운 곳에 남간 선생님이 계셨어. 그래서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뒷얘기로 우리 한 선생님하고만 얘기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남 선생님을 굉장히 노랭이로 알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구두쇠고. 근데 항상 혼자만 계시고 혼자 걸어 다니시고 혼자 하시지 이게 마음을 열고 생일이 나는데 저희한테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아유 저기 남선생님 우리 맥주 한잔 해요. 그러면 이제 요만한 그 캔 뭐 하이네켄 같은 그 병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6병이 들어있는 거니까 갖다 놓으면 아이고 재수씨 저보고 재수씨라 그래. 그 남산 선생님 백 선생님하고 이셔요.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그런 정도 차이가 나요. 재수씨 이거 다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한 명만 다 가져. 이거 갖다 놓으라. 우리 요거 가지고 넷이서 놀아 먹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따시면은 백 선생님하고 저한테는 조금 더 따라주시고 본인은 이제 더 작게 따르셔요. 그걸 야금야금 먹고 쓰시다가 재수씨 우리 한 병만 더 먹자. 그래서 결국은 6병을 다 드시는데도 그 남 선생님하고 마셨던 맥주가 제일 맛있던 맥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남간 선생, 뭐 이어령 선생, 고은 선생 뭐 이런 분들도 다 다녀갔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오래 살지는 않아서 우리처럼 그 남 선생님도 거기서 북박이로 살아서 이렇게 리액션을 했지만 그 선생님 집에 이렇게 집에서는 저희가 먼저 초대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뭐 화가들이나 젊은 화가들 또 무슨 신부님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많았지만 이미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 백 선생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도 찾지도 않아서 예전에 한번 얼핏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미술관을 만드셨잖아요. 네. 요 만드시면서 뭐 이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또 느낌도 사실은 이제 수원에서 저희가 백영수 미술관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여의치가 안 나와서 지금 이제 현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술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뭐 포부나 이건 지금의 상황. 네. 그냥 뭐 우리는 잘 몰라. 백 선생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되게 저기 어떻게 어떤 눈에서 보면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뭔 일 저질렀네 그랬을지도 모르시고 근데 그냥 소원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은 백 선생님 따라 가야 될 거고 근데 남겨놓은 거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립이든 국립이든 도립이든 해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면 그럼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백 선생님 만나러 갈 수 있겠는데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문화재단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 오신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 어차피 이제 수원 사람들과 관련한 거니까 백영수 선생님의 이제 수원과 관련된 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수원
근데 2살 때 아버지가 네. 돌아가셔가지고 태어나기는 수원에서 태어났다고 네. 어머니한테 들어서 그쪽에 있다가 2살 때 아버님이 네. 돌아가시니까 요 2살 낳은 걸 데리고 이제 시집에 들어가서 옛날이라면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오빠가 오사카에서 그 사기로 된 전기 뚜껑이집 네. 그거를 제작하고 사셨나 봐. 그러니까 그걸 거기 있지 말고 애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우자.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겠다 됐다고. 네. 그래서 뭐 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냥 나도 생각이 나는 건데 그냥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자가 자기를 업어서 그렇게 댕겼다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학교를 갈 때도 업어서 데려다주고 그랬다고. 근데 뭐 아주 단편적인 얘기라서 뭐. 그리고 수원 백시기도 하고 해서 수원에 대한 그 고향 의식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갔어요. 네, 되게 이제 수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눈빛을 빛내시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일본 시대 때 네.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신문에 조그맣게 네. 딱 보여드려야 되겠다. 나와 있는데 이름을 미즈하라 교시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백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네. 하니까 장씨를 이제 수원으로 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요. 경도 뭐 전인가 뭐 거기서. 그게 자기가 수원 백시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영수 화백의 작품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일 저기 팬이죠. 뭐 그렇죠. 제일 팬이지. 근데 작품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거. 근데 누구를 닮지 않은 거. 그렇죠.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거는 뭐 그게 이제 작가의 또. 근데 어떤 선배님들의 영향은 받을 수도 있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또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거를 가지고 저렇게 꿋꿋이 그냥 하나로 밀고 있는 사람 드물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자기 세계가 확실하시죠. 예. 네. 그리고 빛깔의 마술사 같아. 네. 그 색깔 내는 거는 정말 어느 색깔도 저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튜브에서 짜서 쓰는 적이 없어요. 다 섞어서 자기만의 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색깔 자체를 만드는 물감 자체를 본인이 자기 걸 만들어서 직접 제작해서. 예. 그러니까 그 튜브에서 짜서는 절대 안 발라요. 그거를 다른 멜롱제해서 다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데 그것에 그 빛에서 나오는 편안함이라는 건 이루 말도 할 수 없어요. 편안해요, 아주. 참. 저도 백영수 선생님 만나서 느낀 느낌이 뭐 선생님 평생 사셨던 것을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웻뜬 편안한 자애로움이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있는 하여튼 평생을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그림으로 일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뭐 30년 자기 일을 하면서 전공을 갖고 자기 세계에 또 최대한의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또 미술가들은 또 작품이 남겨지니까 또 이게 100년, 200년 후대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이제 그런 건 참 부럽죠. 부러운 정도를 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창작 내지는 작가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예, 진짜. 지금 뭐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렇죠. 뭐 화가 백영수라는 이름은 부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조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백영수로 남아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제 후대가 이제 백영수 화백의 그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이제 사업과 내용들을 계속 담아가고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마지막 한 마디만 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수원 사람이나 아니면 백영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백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